21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비례정당 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모두 상당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두 비례정당은 제2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눈치 싸움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원유철 미래한국당 총괄 선대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이번 총선을 치른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제가 통상 두 분 같은 경우는 보면 오선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평택과 또 안양에서 계속 의정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 또 나란히 불출마를 하셨고 지금은 뭐 민주당과 통합당이 아닌 위성정당에 또 몸을 담고 계시고 너무 공통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원래 이제 여야 두 국회의원이 오시면 다수당 의원께 먼저 여쭤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오셔갖고 어느 분께 먼저 여쭤봐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원유철 위원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이시니까. 일단 의석수가 일단 교섭단체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 이렇게 필요가 하셨었는데 실제로 교섭단체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소기에 상당한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특히 그 야권 우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에 지지를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저희들이 좀 더 잘해서 좀 더 좋은 성적으로 그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무척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결국 민심이 우리 야당에게 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좀 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읽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저희들에게 표를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스스로는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서 그 현 정부 여당 문재인 정부 심판만 너무 내세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무척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혹스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했는데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정당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두석 앞서는 전 1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원유철 위원장 속내가 어땠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형제 정당이잖아요. 뭐 저희 미래한국당은 이제 분에 넘치게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미래한국당을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만 아무튼 저희도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제1야당으로서 형제 정당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은 같죠. 뭐 저희가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뭐 1위는 했습니다만 뭐 즐겁고 마냥 즐겁고 웃음을 뭐 저기에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함께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또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걸 위원장님,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위성정당이 그것도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플랫폼 형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상당한 변수로 떠올랐던 열린민주당이라는 또 변수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고 나니까 그 열린민주당의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있었던 지지율보다는 상당한 부분을 더불어시민당이 득표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플랫폼 정당을 통해서 새로운 합의제 민주주의를 한번 실험해보는 저희 마음으로 했는데요. 이제 그런 명분이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리고 참여한 그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명분에 있어서 좀 밀린다 이런 그런 이제 느낌을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정치 소수 세력들을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모이면서 정치적 정합성,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공약을 하는데도 막 엇갈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좀 처음에 비춰짐으로써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것이 차츰차츰 이제 알려지고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그 편안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된 코로나19의 대응의 하나의 원군 또 정책적 우수성 네. 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이제 그 후보자들로 참여하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네. 점차 그 상황들이 이제 정상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두 분께 공통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개정된 선거법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당초 취지는 다양한 군소정당을 원내로 진출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7석의 비례의석 중에서 두 당이 36석, 그러니까 70%가 넘는 77%에 달하는 의석을 가져갔단 말이죠. 이거는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선거법은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국회에서 그 소수 국민들의 목소리 또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그 미래한국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때부터 저희는 그 반대해 왔습니다. 사실 너무나 그 준연동형 비례제가 선거제도로 채택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네. 이 제도가 그 국민의 의사를 좀 왜곡시킬 수도 있다. 네. 그 취지는 좋은데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의회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좀 아닌 것 같다.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반대를 했을 때 그 당시 그 민주당과 정의당 그 4+1이라는 저희는 뭐 정치 합결세차라고 하는데 예. 거기서 그 교섭단체 중심이 아니라 4+1이라는 그런 결사체를 가지고 정치 결사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 태워서 공수처법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가지고 저희는 온몸으로 저항했잖아요. 이제야 국민들이 선거 과정 중에는 그건 아시는 것 같아요. 왜 그 당시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온몸으로 막아서려고 했는지 선거 기간 중에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선거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예. 21대 국회에서는 좀 더 제대로 그 민의가 굴절 없이 국회에 반영되고 물론 소수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되지만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조금 보완을 할 때가 많다. 반드시 이 선거법은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종걸 위원장의 입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잘 살렸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민통당에게 자꾸 뜻을 돌린다고 이렇게 한다고 좀 오해해 주시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떻든 간에 저희는 자유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웅당 방위 차원에서 이걸 시작했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민통당이 이제 당을 통합하면서 이번 이것도 위성정당 사실 하부 조직 비슷한 이제 그 체제를 만들면서 대통령 탄핵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해왔던 개혁 정부 다 원점으로 돌리겠다. 예.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공세전, 뭐 감정적인 속도전, 뭐 이런 것들에 저희들은 어떤 자유권 차원의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원래 본 뜻은 이 다당제로 가는 길목에서 이 소수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에 사실 큰 정당이 개혁진보연합, 개혁진보의 어떤 어찌 보면 맏형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과거에 민주노동당을 지원해서 지금 정의당으로까지 이렇게 성장시켰듯이 이번에도 제3당의 그 소수 정치 세력의 벤처 정신으로 투자해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실 시작했던 이 법의 취지에 예. 많이 어긋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준연동형 사실 미통당에서
이 제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수도 그대로 47명, 또 연동형도 40 준연동형으로 하고 또 캡 30석이라는 캡을 씌운 거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제한을 좀 걷어버리고 진정한 연동형 제도로 하되 다만 이렇게 위성정당 논란이 일으킬 만한 제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석패율 제도라든지 또는 정당 명부가 이번에는 큰 당 두 당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걸 자동으로 등록시키는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좀 더 보완한다면 저는 준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소수 정치 세력으로서 앞으로 여러 국민들의 정치 의사들을 고르게 담아낼 수 있는 소수 정치 세력의 아주 귀중함, 네. 이 귀중함들이 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합의제 민주주의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개혁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올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두 분 말씀에 교집합을 찾아보자면 지금의 공직선거법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뭔가 어떤 식으로든 좀 손질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거나 뭐 그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또한 이제 21대 국회의 또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께 두 분이 서로 가장 궁금하실 것들 그리고 저도 궁금하고 그런 주제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두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하나의 정당, 원래 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이른바 합당을 할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이 끝나고 이틀 정도 지났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공수처법,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을 놓고서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느냐 아느냐가 지금 화두로 떠올랐는데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연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가까운 근거리 그리고 원거리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예. 예, 국회 운영의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아젠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불리를 생각해서 제도를 막 왜곡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수당이 됐지 않았습니까? 180명의 다수당의 정치 여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 임명과 관련해서도 네. 그 편파적인 인사라고 지목될 만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처장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정말 고위 공직자들을 불편부당하게 없이 처벌하고 또 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의 그 장점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야당에게 제안해서 그 이제 지금 현재 야 1, 2당이 갖게 되는 공수처장 추천권 1, 2 두 석이면은 네. 이제 비토권을 사실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표심을 왜곡해서 뭐 어떤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또 의결권을 행사해서 야 2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이 차지하게 돼서 그걸로 공수처를 이제 처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이제 실망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이 여권의 180석을 토대로 해서 진정으로 우리 야당이 원하는 그 방법들을 잘 고루 살펴서 네. 합의 방식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0대라고 했다면은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대의 그 아픔을 딛고 21대 새로운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표심 있는 제도가 이제 그 미래한국당의 19석,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이거든요. 네. 그럼 뭐 저는 0.6% 차이로 2당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만 네. 그러나 국민이 만들어준 그 표심이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어떤 정책 목적을 어떤 아젠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표심을 바꾸는 그런 정책 왜곡 현상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단호히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17명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새 당선인들에게 더해서 3명의 민주당 당선인이 당적을 옮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저희 17명 중에서 지금 두 분은 시대전환과 더불어 기본소득당이 예, 있습니다. 예. 아주
아주 정말 저는 꼭 경청해야 될 그분들의 생각인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고 정말 벤처와 같은 그런 당의 그 소수 의견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아마도 지금도 이제 자기 당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17석이지만 이제 각자 그 소수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각 당으로 갈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오실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실 워낙 많이 당선이 분들도 됐으니까. 물론 있습니다만, 예. 우리 저 미래한국당하고 뭐 한석 두석 막 그 경쟁하다 보면 누구는 20석, 누구는 21석 이래가지고 제2야당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은 이번에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가 원유철 위원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이른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형제 정당 한몸 마케팅을 벌였던 이번 상황에서 진정한 한몸이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뭐 혹시라도 승계될 이제 우리 여당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정부 입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중요한 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승계할 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해산해서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 변화라든지 기타 이제 그 커진 민주당이 실제 우리 이번에 추진하고자 했던 민주당이 정말 대주주로 출자해서 만든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의 그 플랫폼 위에는 정말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에 진출할 수 없었던 많은 아주 보배 같은 정치 소수들이 있거든요. 소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별도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는 것. 같은 당에서 이제 있다 보면 좀 불편함도 있을 테니까 이런 얘기들 서로 좀 나눠보면서 이런 앞으로의 그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아주 초전문가들의 집단, 이런 집단들을 잘 끌어모아서 이제 그야말로 국난 극복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총력을 할 때 우리 더불어시민당이 그 최고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변화된 정치적 대응책입니다.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오픈된 방식으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그 당을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같이 자매당으로서 아주 더 밀접한 연대 관계를 만들어 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널려놓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 오늘 해단식 때 이해찬 대표의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당장 무슨 합당 과정이나 이런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7월 15일 이후로 좀 5월 15일이 이제 해산과 합당이라고 하는 당규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 이상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미래한국당에게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사실 뭐 미래통합당과 우리 미래한국당은 형제 정당이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사실 한 몸으로 선거를 이번에 치렀어야 되는데 그 현행 선거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선거를 따로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되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좀 견제하고 또 균형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 일정 의석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준연동형 비례제 속에서는 지금 의회 구조, 대한민국 정치 구조 속에서 우리 그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설 공간이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또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한 가정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제 그 시기와 관련돼서는 그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그 정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야당인데 너무 지금 선거에 참패를 하고 나서 그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그 여당은 개헌만 빼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개헌선만 겨우 저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효과적인 야당의 역할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걸로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 이종걸 대표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1당, 2당, 3당으로 봤을 때 야당 2당, 3당은 미래 그 단순 논리를 보면 네. 미래 통합당과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이죠.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요. 예, 예. 그렇게 그 야당의 이제 1당, 2당은요. 예. 네. 뭐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그걸 뭐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야당의 역할을 그 충실히 하는 쪽으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힘을 모아서 앞으로 그 20대 국회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정당으로서의 어떤 몸집을 숫자를 늘려서 몸집을 불리는 것보다는 이 두 번째 첫 번째 야당, 두 번째 야당으로서의 어떤 정당 수를 늘려서 일당을 견제하는 쪽이 지금으로는 전략적으로 또 좀 우선시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래통합당 형제 정당이 매우 어려워서 저희도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그 미래통합당이 좀 수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지금 뭐 비대위 체제로 가서 뭐 여러 가지 당의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과정을 잘 우리가 응원해주면서 정비가 되고 나서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네. 형제 정당이니까 네. 서로 소통해 가면서 야당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비록 소수로 뭐 많은 의석을 잃었습니다만 그래도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또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거 그걸 고민을 할 겁니다. 그 시점이 어느 때가 좋은지를 결정해서 이제 앞으로 합당도 추진하게 될 제가 것입니다. 두 분께 이렇게 좀 곤란해하실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집요하게 여쭤본 이유가 마치 이게 눈치 싸움처럼 먼저 패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뭐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종걸 위원장께서 이제 뭐 7월 가능성을 말씀하셨고. 원유철 위원장은 직접적인 시점은 말씀하시지 않으면서도 정무적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눈치 싸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이번 뭐 인재들 많이 영입하셨잖아요. 인재 영입하셨고 대부분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국회에 입성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꼽으면 저희가 시간상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2분씩 드릴게요. 2분 동안 대표적인 인물, 기대한 인물 이번에 초선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부터. 네. 예, 무엇보다도 이번에 코로나19의 최고 전문가이자 방역 진찰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일에서 아마 제1등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국가로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국민들의 아주 간절한 우리 눈치를 선거 때 봤습니다. 네. 신현영 후보님이 그런 후보라고 비례대표 생각합니다. 1번이죠. 예, 1번에.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긴 여러 가지 세운 문제들을 극복해내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운 점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래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네. 더 극복되기 어려운 힘없고 어려운 분들의 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김경만, 이동주 후보님은 바로 그 최초로 소상공인 전문가 그 네. 협회에서 잔뼈를 굴려온 분이고 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30년 동안 역할을 해온 정책 전문가인 우리 김경만 후보가 그런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권인수 후보는 아마 조금 6070 세대는 좀 아실 겁니다. 네. 예전에 그 성고문 사건으로 그 스스로 그걸 폭로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큰 그 아주 각성을 줬던 분인데요. 그분이 여성 이제 활동가 최고 여성 정책 전문가로 저희 이제 방송에서 컸습니다. 출연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번에 뭐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뭐 아주 복잡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네.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여성의 성인지적 시각에서 그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한국당 예, 기대하는 예. 비례대표. 그 미래한국당은 이번에 당선인들이 네. 정말 그 1번부터 19번까지 한 분 한 분이 네. 정 국민들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시는 그런 후보들이라고 감히 저 자부합니다. 그 1번인 그 매원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시고 전 독립기념관 관장을 지내신 윤주경 당선인. 후보부터 예. 쭉 당선인이 여러 분 계신데 역시 저희 예, 이번에 출연하셨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전문가적인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생 경제 분야에서 뭐 경제 전문가인 윤창윤 교수라든가 예. 당선인이라든가 또 외교안보 차원에서 그 조태용 차관이라든가 네. 전 외교부 차관 신원식 전 합참 잡정본부장이라든가 다 그분들이 이제 국정을 네. 잘 이제 그 수행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고 국정 수행 능력이 뛰어날 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이제 뭐 언론인도 겸해서 하지만 네. 조수진 뭐 논설위원이라든가 전주의 그 변호사라든가 다 네.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저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구냐면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지성호 네. 그 탈북 인권 운동합니다. 이분은 예. 그 팔다리가 잘려서 10,000km를 걸어서 자유를 찾아왔는데 북한에서는 꽃제비였습니다. 아주 북한의 흑수저였습니까? 흑수저. 그러니까 북한의 흑수저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은 네. 굉장히 그런 그 상징하는 바가 크다.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로 되는 통일시대에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지성호 당선인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김혜지 예, 예. 시각장애인 예, 예. 그 피아니스트인데요. 정말 그분은 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그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앞으로 큰 역할을 국회 내에서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선 의원 20년 동안 현실 정치에서 의정 활동을 하셨고요. 이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실 겁니다.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때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들 많이 내놓고 있는데 새로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두 분께서 물밑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